아버지, 왜 이런 인간한테 당하고만 계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 시효도 다 지났고 증거도 없는데? 나는 자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말이야. 자네가 직접 나를 살려줬다는 거야. 내가 그 자식을 살렸다고?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다시 일어서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며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골목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영상 시청 전에 현재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늘어선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작은 의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외과 의원이라고 쓰인 간판은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죠. 이른 아침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박정호는 눈을 뜹니다. 5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어깨와 차분한 눈빛을 지닌 그는 한때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동네 환자들을 돌보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는 정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눈가의 깊은 주름은 웃음보다는 눈물과 고뇌가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진료 늦으실 거야? 부엌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애가 아침밥을 차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5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은 그녀는 남편의 몰락 이후에도 한 번도 원망 한마디 없이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냥 동네 애들 다치고 오는 거 봐주고 있지 뭐. 그래도 사람 살린다는 건 똑같으니까. 정우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20년 전 사업 확장에 욕심을 내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쓰라린 기억 말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의원 문이 열립니다. 정우가 하얀 진료복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진료실은 넓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의사 면허증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병원 시절의 사진도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정우가 수술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정우의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었고 의료진들도 그의 실력을 존경했죠. 특히 복잡한 수술도 척척 해내는 그의 손기술은 업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정우야, 우리 병원 좀 더 크게 키워보지 않을래? 기회가 왔어. 그때 동업자였던 최기석이 제안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 큰 꿈을 품고 병원을 확장하려던 그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투자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갔고 병원의 재산은 담보로 잡혔으며 심지어 개인 재산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석아? 그날 밤 정우가 절규하며 최기석을 찾아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최기석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진 후였죠. 병원도 재산도 심지어 집까지 모두 잃고 나서야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다행히 순애만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이곳 작은 동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당시 순애가 눈물을 훔치며 했던 말이 지금도 정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환자가 들어옵니다. 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떡 장사를 하시는 김할머니였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지만 요즘 무릎이 아프다며 정호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디 보자,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정호가 친근하게 말하며 할머니의 무릎을 살펴봅니다.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 상태를 자세히 검진하며 필요한 치료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할머니, 관절염이 조금 진행된 것 같아요. 약도 드시고 찜질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하고 나갑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많이 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만큼 보람찬 것은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 손목을 다친 아저씨, 혈압이 높아진 아주머니까지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료하는 정호의 모습에서는 진짜 의사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쓰라려옵니다. 최기석.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옛 동업자의 이름이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만큼 아픈 건 없다는 걸 정호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환자의 진료를 마친 정호가 의원 문을 잠급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음은 평안하다고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집에 돌아온 정호를 순애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치는지 말입니다. 밤 11시, 정호는 의원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응급환자 한 명이 더 찾아와서 진료가 늦어진 것이었죠. 골목길은 가로등 몇 개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고 대부분의 집들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정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아이고, 사람이 쓰러졌네.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한 아주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로서 30년을 살아온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골목 안쪽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 서너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피투성이가 된 중년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 부근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의식도 잃은 상태였죠. 여기 119 불렀습니까? 압박 좀 더 세게 하세요. 이 사람 숨 붙잡아야 합니다. 정호가 즉시 환자 옆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힌 응급처치 요령이 몸에 배어 있었죠.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출혈을 막기 위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의사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하지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것 같아요. 상처가 깊진 않지만 출혈이 심하네요. 누가 수건이나 깨끗한 천 좀 가져다 주세요. 정호의 침착한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집에서 수건을 가져왔고 다른 사람은 구급차가 언제 올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가로등 그림자에 가려져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그런 것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죠.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출혈만 잘 멈추면 될 거예요. 정호가 전문적인 손길로 상처 부위를 처치하고 있을 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구급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덕분에 환자가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구급대원이 고마워하며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호는 마지막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라진 후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정호도 피 묻은 손을 닦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순애가 남편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서 응급처치 좀 해주고 왔어. 괜찮아. 내가 다친 건 아니니까. 정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며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죠. 그래도 다행이네. 여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았겠어. 순애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환자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처럼 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한 상태였죠.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의원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어젯밤 일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죠.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어젯밤 응급환자 구조건으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환자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양해를 구하고 경찰관들과 따로 이야기할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건 목격자로서 간단한 진술만 받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경찰관이 친근하게 말하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호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것부터 구급차에 태우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그런데 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셨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둠 속이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그렇군요. 참고로 피습당한 분은 사업가 최기석 씨입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는 순간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최기석이라고 하셨나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정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놀란 것 정도로 여겼죠.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정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잡한 과거사를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경찰관들이 나간 후 정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인간. 바로 그 최기석을 자신이 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자식을 살렸다고?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호는 여전히 그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기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진료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최기석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호는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순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치는 정호의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정호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애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최기석이었습니다. 어젯밤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끔한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붕대는 감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 나 구해줘서 고맙네. 최기석이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감사보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죠. 세상 참 묘하지 않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최기석의 말에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최기석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선생. 자네 나 알아봤지? 최기석이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이 들켰다는 걸 직감했죠. 어젯밤의 어둠 속에서도 자네 목소리를 알아챘어.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군. 정호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석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석 씨, 환자로 온 거면 진료나 받으시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잖습니까? 정호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나? 자네가 날 살렸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최기석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내가 자네를 망쳤는데 자네가 날 살렸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기석은 과거의 일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 씨, 과거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의사와 환자 관계일 뿐이에요. 정호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지만 최기석은 계속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최기석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호 앞에 툭 던졌죠. 자네 아직도 내게 빚이 있어. 20년 전 그 빚 말이야. 정호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병원 확장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연대보증 서류였거든요. 분명히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미 정리된 거 아닙니까?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기석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일부만 정리됐어. 아직 3억이 남아있거든. 이자까지 합하면 지금 5억 정도 될 거야. 정호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지금의 정호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호의 질문에 최기석이 다시 그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자네가 날 살려줬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알려주는 거지.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최기석이 이 동네에 나타난 것도 자신에게 구조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석 씨, 설마 일부러. 정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최기석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부러야? 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자네 같은 착한 의사를 만나서 말이야. 최기석이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돈 준비해둬. 곧 채권자들이 찾아갈 거야. 문이 닫히고 최기석이 사라진 후 정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순애가 진료실로 들어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시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순애야. 정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의원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죠.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최기석 씨 보증건으로 왔습니다. 정호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기석의 말대로 채권자들이 정말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채권자들이 의원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었는데 얼굴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박정호 선생님 맞으시죠? 최기석 씨가 연대보증을 서신 건 말입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년 전의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잠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대보증이 뭐죠? 순애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모님께서는 모르셨나 보네요. 선생님께서 2005년에 최기석 씨 사업 자금 5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셨어요. 채권자의 설명을 듣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의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거죠? 채권자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기석 씨가 계속 이자를 내고 있어서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정호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최기석이 지금까지 이자를 내며 이 빚을 숨겨뒀다가 자신을 만난 후 갑자기 지급을 중단한 것이었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빚은 이미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채권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금 3억 원에 20년간의 이자를 합하면 지금 5억이 넘습니다. 최기석 씨가 매달 이자만 내고 있었거든요. 순애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로서는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숨겨온 일이었죠. 미안해, 순애야. 나도 이미 다 끝난 줄 알았어. 정우가 고개를 떨구며 사과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변제하실 건가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의를 보고 싶은데요. 채권자의 말에 정우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5억 원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정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지만 채권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변제 방법을 정하지 못하시면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채권자들이 나간 후 의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우와 순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몰랐어? 최기석이 아직도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걸? 순애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큰 목소리였죠. 정말 몰랐어. 20년 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자식이 이런 함정을 파놓았을 줄은.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량함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5억 원을 어디서 구해? 순애의 질문에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을 팔아도 그 돈이 나오지 않을 텐데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거든요. 사업가 최기석 씨 흉기 피습, 동네 의사의 응급처치로 생명 구해. 기사를 읽은 정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기석이 언론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구해준 의사가 바로 옛 동업자라는 걸 강조하면서요. 기사 말미에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최 씨는 20년 전 함께 사업을 했던 박 모 의사와의 재회에 대해 운명적이라고 표현했다. 정호는 기사를 보며 최기석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죠. 그날 오후 의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정호를 격려하러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훌륭하게 하셨네요. 하지만 정호는 그런 칭찬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라는 걸 말입니다. 저녁 무렵 최기석이 다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붕대도 풀고 말끔한 모습이었죠. 어때, 박 선생? 신문 기사 봤나? 최기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호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석 씨,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호의 말을 가로막으며 최기석이 말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자네가 날 살려줬잖아.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조롱과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최기석을 그냥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호와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무섭도록 빨리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밤잠을 설치며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봤지만 5억 원이라는 돈을 구할 길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의원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그것도 계산해 본 상태였어요. 많아야 1억 정도일 거야. 그것도 빨리 팔릴지 모르겠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을 잃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정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아침, 의원 앞에 또 다른 채권업체 직원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다른 채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정호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설마 또 다른 빚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최기석 씨가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연대보증이 아니라 직접 보증을 서주신 건데요. 정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005년 당시 최기석이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금이 2억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3억 정도 됩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억 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3억 원이 더 추가된 것이었죠. 총 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런 보증을 섰다는 거죠? 정호가 다급하게 항변했지만 채권업체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선생님 서명이 있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서명하신 거죠? 서류를 본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2005년 당시 최기석과 사업을 준비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중 일부가 이런 보증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남편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 8억 원을 어떻게? 순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호는 혼자 의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집에서 울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여기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최기석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고급 양복까지 차려입고 말입니다. 어때, 박 선생? 오늘 또 손님들 왔다며? 최기석의 입가에는 악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석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정호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별거 없어. 그냥 자네가 나한테 당한 만큼 당해보라는 거지. 최기석의 말에서 20년간 쌓인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자네를 이용한 게 미안했다면 진작에 사과했을 거야. 하지만 난 전혀 미안하지 않거든. 정호는 최기석의 냉정한 말에 경악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나? 자네가 날 살려줬잖아. 원수를 직접 살려준 거야. 최기석이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정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기석아, 제발 그만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정호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기석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자네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착한 사람들은 당해도 싸거든.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최기석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 말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내일이면 언론에 또 기사가 날 거야. 최기석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의사가 환자 살려놓고 빚에 쫓긴다는 기사 말이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정호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기석이 언론까지 조작해서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이었거든요. 기석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정호의 마지막 호소였지만 최기석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야지. 자네가 나한테 받은 그 상처만큼 말이야. 문이 닫히고 최기석이 사라진 후 정호는 혼자 의원에 남겨졌습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최기석을 그냥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자신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더욱 싫었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기본 임무인데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호를 순애가 붉은 눈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정말 모든 걸 잃는 거야? 순애의 간절한 질문에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기석의 말대로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생명 구한 의사, 거액 빚에 쫓겨. 부제목까지 자극적이었습니다. 환자 살린 선한 의사의 불운한 사연. 기사 내용은 정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치 정호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쌍한 의사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었죠. 최기석이 누구인지,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여보, 이 기사 뭐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정호의 예상대로 그날 아침부터 의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니라 기사를 본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선생님, 신문에 나온 거 사실이에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좋은 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해요?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정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별일 아닙니다. 곧 해결될 문제예요. 정호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정호가 혼자 의원에 있을 때 문이 열렸거든요. 아버지. 들어온 사람은 정호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32살의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죠. 민수야, 갑자기 무슨 일로? 정호가 당황스러워하자 민수가 신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로 신문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사정이 복잡해서. 정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민수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복잡하다고요? 8억 원이라는 빚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수의 추궁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20년 전에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아, 아버지가 젊을 때 실수한 게 있어서. 그때 의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기석이 들어온 것이었죠. 마치 이 상황을 노리고 온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이 박 선생 아들인가? 참 잘생겼네. 최기석이 민수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중년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나는 최기석이야.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
친구라는 말에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버지 일로 많이 도와주세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최기석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와주다니, 오히려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 거지. 생명을 구해주었으니까 말이야.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아버지가 구하신 그 환자세요? 네, 맞아. 참 신기한 인연이지. 최기석의 말에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거든요. 근데 말이야, 민수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빚이 좀 있어. 최기석이 태연하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빚이요? 얼마나요? 8억 정도 되나? 이자까지 합해서 말이야. 민수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8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말이야.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려놓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운명의 장난이랄까? 최기석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지만 민수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저씨, 그럼 아버지께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그런 분께 빚을 독촉하시는 건. 민수가 당황스럽게 말했지만 최기석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은인이라고? 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더니 최기석이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아들한테는 진실을 말하는 게 어때? 20년 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정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아버지, 20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간절한 질문에 정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젊을 때 병원 사업을 크게 하려고 했었어. 그때 이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결국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걸 잃게 됐어. 그때의 빚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기석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를 속인 거지. 모든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거든. 그 순간 의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걸 말입니다. 최기석의 고백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최기석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친 사기꾼이 감히 여기서. 민수가 최기석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정우가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왜 이런 인간한테 당하고만 계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민수의 외침에 최기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효도 다 지났고 증거도 없는데? 게다가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거든. 최기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민수야. 내 아버지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최기석의 말에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하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었거든.
만약 내가 안 그랬다면 진작에 너희 집은 망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최기석이 지금까지 이자를 내준 것은 친절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 말입니다. 기석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겠다.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였지? 정호의 질문에 최기석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알아챘나? 그래, 맞아. 나는 자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 최기석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가 경악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말이야. 자네가 직접 나를 살려줬다는 거야. 원수의 생명을 구해준 거지. 최기석이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의원 안에 메아리 쳤어요. 이제 자네는 선택해야 해. 8억 원을 갚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최기석의 최후 통첩에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기석아, 내 말이 맞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도 널 살렸어.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그게 바로 나와 너의 차이야. 최기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호의 말에서 예상치 못한 힘이 느껴졌거든요. 나는 의사야. 아무리 원수라도 환자를 살리는 게 내 운명이야.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거든.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최 회장, 당신이 아버지를 망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살렸어. 그게 바로 아버지와 당신의 차이예요. 민수가 최기석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이제 끝이야. 아버지 인생에서 당신 그림자까지 지워드릴게요. 정호가 최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기석아, 내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해라. 하지만 최기석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돈을 갚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때 의원 문이 열리며 순애가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위험하다는 직감에 달려온 것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순애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기석을 보자 즉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최기석이군요. 20년 만에 처음 보네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견뎌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견뎌낼 거예요. 순애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지켜온 여자의 강인함이 느껴졌거든요. 최기석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호 가족의 단결된 모습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감을 느낀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의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의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후 정호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기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기석이 서둘러 의원을 나가려 했지만 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석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환자를 구했어. 그게 바로 의사의 길이야.
내가 그걸 이해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 최기석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정우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최기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복수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린 것이었죠. 최기석이 떠난 후 의원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가 제일 먼저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신문에 나온 거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다니요. 선생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떡집 사장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준 것도 지금 이 상황도 모두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봉투 하나를 꺼낸 것이었죠.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박 사장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정호가 사양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미용실을 하는 이 사장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0년 동안 정호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모두 나선 것이었죠. 선생님, 저희도 많이는 못 돕지만 마음만이라도.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까지 합세했습니다. 정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그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정말 감사하지만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다 어려우실 텐데.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언제 선생님께 진료비 제대로 드린 적 있나요? 항상 깎아주시고 공짜로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김할머니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늘 헐값에 진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가 진료를 보고 있는데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변호사 김정수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정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최기석이 보낸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석 씨의 과거 사업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특히 선생님께 피해를 준 부분들 말입니다. 정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최기석 씨가 여러 사업에서 탈세와 횡령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국세청과 경찰에서 동시에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정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의 연대보증건이 무효라는 겁니다. 당시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든요.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그 빚을. 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니까요. 그 순간 정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조사를 의뢰한 거죠? 정호의 질문에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명의 의뢰인이에요. 선생님을 아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며칠 후 최기석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였죠.
2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심이나 통쾌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최기석도 한때는 함께 환자를 살리는 꿈을 꾸었던 동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정호의 의원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 기사로 유명해진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 때문이었어요. 여보, 결국 우리가 이긴 거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킨 게 진짜 승리잖아.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다시 살린 건 그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저녁 무렵 정호는 의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정호 외과의원이라는 글씨가 석양에 물들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정호가 찾은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환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진 밤이었어요. 의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고 조용한 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결국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